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청년희망펀드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1호 기부자가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심각한 청년 일자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기부를 한다고 말하며 약속했던 대로 일시금 2천만 원과 함께 월급의 20%인 340만 원을 매달 내기로 했습니다. 공직사회와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기부를 한 KEB 하나은행을 비롯해 오늘부터는 신한, 국민, 우리 농협 등 주요 은행에서 공익신탁 방식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도 개인적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청년희망펀드 동참 의사를 밝힌 주요 인사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승 총무원장과 이영훈 한기총 회장님을 비롯한 종교인 여러분과 박현주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등 박 대통령은 오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등 노동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끌어낸 노사정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격려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제주 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어린이집, 가정집으로 사용하는 2층에서 오전 8시쯤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근한 여교사가 신고했고 119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4명 모두 숨져 있었습니다. 남편 52살 고모 씨는 목을 매 숨졌고 아내 40살 양모 씨는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처음에 한번 목매어 있는 남성분 강직된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취업 현장에 있고 피 자국들 같은 게 막 있고. 중학교 1학년인 아들과 초등학교 4학년 딸도 각각 방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부는 3년 전쯤 재혼했으며 최근 가정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아이들은 양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남편이 아니고 재혼한 남편으로 알고 있어서요. 어린이집은 숨진 아내 양 씨가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남편 고 씨가 남긴 유서도 발견됐는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은 있지만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라고 추정되는 메모 자체가 잘 떠나겠다. 경찰은 남편이 가족을 살해한 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지난 14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자신의 질의가 아닐 때 회고록을 작성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에 책 쓰기는 17일과 18일에도 계속됐습니다. 김 의원은 깨끗하게 인정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신희진 의원은 국감 도중 소설책을 감추고 틈틈이 꺼내 읽었습니다. 신 의원은 책을 읽은 것은 사실이지만 질의 내용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도 14일, 17일 국감장에서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반복 접속해 아파트와 고급 오피스텔 매물을 살폈습니다. 강 의원은 다음에 있을 감정원 국감에 대비해 자료를 찾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의원들이 민생 국감에 전력 투구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불성실 국감을 만드는 것은 증인들의 석연치 않은 불출석도 한몫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메르스 국감을 준비해온 국회 보건복지회의 때 메르스 총괄 사령관이었던 문영표 전 장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신상의 이유라는 게 문 전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한 설명입니다. 문영표 증인 나오셨습니까? 예, 안 나오셨습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한 의원은 문 전 장관과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문 전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증인과 참고인은 별다른 답변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른 새벽 차량 2대가 도로 중앙에 멈춰섭니다. 운전자들이 내려 잠시 말싸움을 하는가 싶더니 경차 운전자가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듭니다. SUV 차량 탑승자 2명이 야구 방망이에 폭행을 당하다 결국 달아납니다. SUV 차량 조수석에 탔던 대학생은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고 뇌출혈까지 일어나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의식도 잘 없고 말도 못하고 사람은 그래도 어렴풋이 알아봐요. 운전자 역시 팔이 부러지고 머리가 찢어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제 친구도 한 최소 서너 대 이상이고요. 저도 한 서너 대, 네다섯 대 이상. 제 친구 피를 보자마자 야구방망이 챙겨갖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 씨는 자신의 차량 속도가 늦다는 이유로 뒤따라오던 경차 운전자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가해자는 폭행 직후 도주한 상황. 경찰은 수사팀을 증원해 가해 남성을 추적하고 있지만 CCTV가 흐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피의자를 좀 특정을 못해서 지금 강력 한개팀을 더 붙여갖고 지금 수사를 또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나와서 주변에 있는 CCTV나 이런 걸 전부 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피해자들도 흰색 또는 아이보리색 레이 승용차를 찾는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북한군이 소총을 들고 국경을 넘은 건 지난 18일. 밤 9시쯤 북한 해산시와 중국 지린성 창바이현 접경지대에서 중국 민간인이 탄 차량에 총격을 가합니다. 총에 맞은 중국인 2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1명은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에 가담한 북한군이 몇 명인진 현재 확인되지 않은 상태. 중국 현지 공안이 북한군을 추적하고 있지만 북한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아 붙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바이현은 평소 탈북 루트로 이용되는 곳이고 밀수도 많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차량에 타고 있던 중국인들이 이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중국인을 총으로 쏜 것을 보면 계획적이라기보단 우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군 정보 요원들이 임무 수행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북중 간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이번 상황이 외교 문제로 진전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주 북한 정찰총국이 한국인을 납치해 북한으로 끌고 가려다 중국에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번 사건이 발생한 상황. 서로 관련 대책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북중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강인아입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곽수종 경제학 박사,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중반을 넘어선 어제 국감장의 주인공은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3조 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한 분기에 날렸기 때문인데요. 정철진 평론가, 멀쩡하던 회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2001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에 산업은행의 자회사격으로 이제 회사가 경영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LNG선이나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는 세계 탑 수준을 이용하면서 이 힘든 이 상황에서도 연일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느닷없이 올해 이 멀쩡하던 대우조선해양이 3조 원대 영업손실, 적자가 났다는 이 리포트가 나오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게 됐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한 회계의 미스냐 아니면 의도적인 분식회계였느냐, 책임을 그렇다면 산업은행이 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바로 산업은행 국정감사장에서도 바로 이 3조 원대 영업손실 이슈가 핵심이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국감장에서 이 대우조선해양을 향한 쓴소리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국감장의 모습 함께 보시죠. 우리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적자가 시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각 전임 사장, 현 사장까지 모든 분들은 다 모르셨다고 그러고 현 CFO를 포함해서 전 CFO들 다
이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고 해요. 이게 자연재해입니까? 네, 유이동 새누리당 의원이 3조 원의 부실이 자연재해냐는 지적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부실 예측이 이렇게 안 됐을 수 있습니까? 낙하산 인사 혹시 문제였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계에서도 이게 일종의 미스터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매년 몇 조 원대 이익을 내던 회사가 갑자기 느닷없이 3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다. 당연히 분식회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회사 측에서는 이게 적법한 회계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요. 이번 감사장에서는 또 하나 드러나온 것이 거의 60여 명의 고문, 자문, 감사역이 있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회계의 부실을 찾아내지 못했느냐가 또 다른 쟁점이 됐었는데요. 그동안에 이 대우조선해양에서 많게는 몇 억씩 주면서 이 유정해 왔던 이 자문들, 고문들, 그 다음에 이 감사역들을 좀 보면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일단은 이 비상근 임원이라고 하는 전혀 책임을 지지도 않고 일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평균 연봉을 8,800만 원씩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을 했고 최고급 승용차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이 자문과 감사역을 두고 있음에서도 3조 원대의 분식회계의 의혹, 부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번 국감장의 핵심 이슈였습니다. 네, 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도 3조 원 부실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결국에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메워지게 됐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산업은행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책임 추궁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산업은행이 모아회사 격이고요. 이번에 어떤 회계의 감독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회계라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이익을 떨구느냐, 손실을 잡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명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정도의 액수라면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에는 검찰 수사까지도, 검찰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잘 나가던 우리 중공업, 특히 조선업에 하나의 지금 암초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문제 반드시 책임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소고기 구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등급입니다. 쇠고기 가격 역시 이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쇠고기의 등급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오늘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대표적인 추석 선물 품목인 소고기의 등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소고기를 구매할 때 특히 선물용으로 살 때는 비싸더라도 높은 등급을 선호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소고기의 등급은 소고기 근육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층인 마블링의 양이나 고기의 색깔 등으로 결정됩니다. 때문에 몸에 좋지도 않은 지방이 많을수록 등급이 높게 나오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고기 지방 함유량이 20%가 넘어야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 2플러스를 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마블링에 의한 등급제를 처음 만든 미국에서는 지방량이 10% 내외인 소고기에 가장 높은 등급인 프라임 등급을 주는데요. 이조차도 지방이 많다는 이유로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흔히 마블링이라고 부르는 소고기 속 중성지방은 체내에서 잘 녹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동맥경화나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현재 소고기 등급제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불륜 논란으로 최근 모든 프로그램에서 핫한 강용석 씨가 변호사 자격으로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 의사들을 변호하기 위해서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다시 등장한 이유가 뭐로 봐야 됩니까? 아니 이게 지금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전부터 이제 의료인들이 꾸준히 지금 이제 소송이 제기 중인데 중간에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들어간 건데 강용석 변호사가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까 이제 강용석 변호사로 포커싱이 돼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재조명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강 변호사와 관계없이 이 문제가 의료인 및 변호인들이 이 소송, 중요한 소송이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었다.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는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사가 다시 이제 이 변호인단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처음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미 뭐 차기환 변호사든가 소송이 굉장히 진행 중이었었고요. 많은 뭐 증언이나 증인들도 확보한 상태였고 이제 여기에서 최근에 강용석 변호사가 추가 합류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이걸 모든 사건을 강용석 변호사가 이끌어온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이게 그 강용석 변호사하고 이제 박원순 시장의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예.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이후에 정치의 궁지에 몰렸을 때 이제 강용석 변호사 그 당시에는 총대를 메고 이제 박원순 씨 아들 이제 박주선 씨가 병역 비리가 있다 했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촬영 이후에 본인께 맞다 해서 이제 의원직을 사퇴를 했거든요. 네.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제2라운드는 강용석 변호사와 무관하게 차기환 변호사라든지 양성호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뒤에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여기 이제 변호인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지금 뭔가 대중적으로 이제 관심이 확산된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용석 변호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보시죠. 이 양반은 아주 후한무치한 사람이야. 염치가 없어. 왜? 이 양반이 2012년 그때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 이 사건을 그 박원순이 장난이라고 몇 년 동안이나 의심을 하고 계속 하는 사람들인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나서 변호인으로 나오는 건 좋아. 사과 한마디도 없이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 고생하는 걸 뻔히 남의 산에 불 보듯이 보놓고 이제 와서 숟가락을 얻겠다? 그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먼저 나섰으면 아마 다 안 믿었을걸요. 사퇴해놓고 왜 승복을 못하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는 승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거는 바로 저 장면은 저 장면이 약간 좀 헷갈렸는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시민단체하고 소송을 노력해서 제기했던 사람들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3년째 하고 왜냐하면 있는데 첫 단추를 이제 강용석 변호사 잘못 끼웠다는 거죠. 네. 첫 번째 잘못해가지고 박주신 씨한테 저분들 입장에 따르면 면죄부를 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숟가락을 얹겠다는 것은 이제 와서 숟가락을 얹냐? 딱 등장해서 이제 자기가 마치 이걸 주도하는 것처럼 비춰진 거에 대한 이제 불쾌감인 것이고 강용석 변호사 입장은 나는 한 번도 승복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인데 어찌됐든 역시 이제 그 마케팅 능력에 있어서는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대단한데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지금 강용석 씨와 변호사들이 주장을 하는 거는 2012년에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MRI 공개 검증을 했는데 그것 자체가 조작됐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과거 엑스레이를 보면 병무청에 제출한 엑스레이하고 그 이후에 공군 훈련소에서 찍은 엑스레이가 다르다. 근데 엑스레이가 서로 다르다. 네, 그러니까 공군 훈련소에서 찍은 건 박주신 씨께 맞는데 예. 박주신 씨가 찍었으니까. 근데 그 전에 병무청에 들어간 엑스레이가 박주신 씨와 다르고 그러니까 MRI가 그 중간에 조작이 됐거나 변경이 됐거나 한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겹쳐 보면 도저히 동일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일단 이 안에 지금 그 양승호 박사 등 여러분들의 의견이고 또 하나가 이제 치아 엑스레이가 그 당시에 아말감 치료를 14개 하고 이빨이 2개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 당시 제출한 엑스레이가 이게 강남에 사시는 분이 할 만한 그 이빨 치료 과정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박주신 씨의 사진을 보면 이빨이 좀 멀쩡해 보이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동일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다른 사람의 치아가 아니냐. 뭐 일단 그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실제 이번 재판에 임하는 강용석 변호사 의지가 대단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강용석 씨가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퇴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재검 과정과 의학적 판단에 대해서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사퇴를 했었는데요. 이 사건이 잘 진행이 되면 박원순 시장이 사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박주신의 치아를 직접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그 박원순 시장하고 경기도대학교 동기인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목요일 날이 아마 재밌는 신문이 되지 않을까. 예, 먼저 보신 장면은 2012년 사퇴했던 당시의 발언이고요. 바로 뒤에 보신 게 바로 어제 박원순 시장도 사퇴해야 될지 모른다.
굉장히 좀 뭐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호인 측과 이제 소를 제기한 측에서는 이게 약간 이제 백승문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완전 다른 사람 거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갑재 대표께서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저게 이제 박원순 시장의 결정적 반전 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주장하는 게 이제 한 번 영국 가더라도 한 번 다시 검사를 하면 명확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 직전 이제 그 박주신 씨를 등장시켜서 딱 해서 이제 이 소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정치적 반전을 노린다는 것도 이제 조갑재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저 문제는 자칫 잘못 당에서 나서서 저 문제를 제기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까지 소송은 정치인이 한 게 아니고 강용석 씨도 아니고 아까 양 박사라든지 어떤 그 차기환 변호사라든지 순수한 민간 중심으로 일단 소송이 제기되어 왔던 것인데, 새누리당도 이 문제에서 판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이 또 하나의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양승호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도 이제 뭘 한꺼번에 다 검증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 일을 치료했다는 박주신 씨의 일을 치료했다는 그 치과 의사를 증인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집중 신문을 하게 되는데, 아마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 일자적으로 한 큰 봉우리는 넘을 수가 있겠다. 과연 그 일을 왜 아말감으로 그렇게 해뒀는지, 일을 뽑은 채로 그 젊은 친구를 왜 치료를 안 하고 몇 년간을 했었는지 담당 치과 의사가 증인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실제 박주신 씨를 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겠다. 예, 하고 그 뭐 했다고 하면 그 이유라든가 또 검증에 대한 적합성을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첫 번째 고비는 이번 목요일 날 이 치과 의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한 매체에서 조사한 정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앞으로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야권 주자로 지금 문재인 대표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이번 소송 굉장히 박원순 시장의 발목을 끝까지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결론이 좀 날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소송의 결론은 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그냥 박주신 씨가 다시 나와서 진실인지 아닌지 뭐 공개 검증을 통해서 밝히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계속 의혹 제기는 계속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계속 뭐 박원순 죽이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하실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계속된 의혹 제기가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면 지금 3년 가까이 진행되고 그렇죠. 그냥 본인이 마지막으로 정말 완벽하게 공개 검증을 한번 받으면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높은 그 지지율을 받으면서 대권 후보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안 나오는 게 이게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나중에 정말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지는 사실 뭐 박주신 씨가 직접 나오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밝혀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으로서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만약에 제 아들이 어떤 저런 의문을 가진다, 대상이 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아들을 데리고 모든 것을 다 밝히는 일에 집중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갑재 의원이 지적하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대선 카드에 반전 카드로 쓰겠다든지 이런 형태로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또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에 강용석 변호사가 밥그릇에 숟가락이라는 뜻이 하는 이런 모습들은 뭐랄까 본질을 자꾸 흐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런 거는 본질적인 내용으로 가서 박원순 시장이 아들을 데리고 어금니가 왜 아말감으로 17개인가 14개가 됐고 어금니가 3개가 왜 빠져 있는지 밝히고 척추뼈가 본인 아들의 척추뼈가 맞는지도 밝혀주는 게 가장 명확하고 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부연해서 만약에 이제 대선 전략으로 이걸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인 게 뭔가 하면 박원순 시장은 현직 서울시장입니다. 이 문제가 자꾸 확산이 되면 서울시 시정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홍보를 하더라도 지금 뭐 서울역 고가 문제라든지 박원순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시정이 있는데, 계속 지금 그 아들 문제가 자꾸 이슈가 되버릴 때는 그 시정의 포괄적 리더로서의 리더십도 훼손되는 것이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어떤 집중도도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 유불리를 뭐 계산 안 하시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한 번에 털어버리는 것이, 뭐 여러 번 지금 그 박원순 시장께서는 뭐 이게 정말 좀 아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번에 터는 게 시정을 위해서도 서울 시민을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야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문재인 대표와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이런 가운데 안 의원 보좌관의 처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어제 국회의원 안철수 의원의 보좌관이
보좌관 SNS에 한, 올린 글입니다. 네, 한 시민이 동네 배구 구경하느라 의원총회 안 갔느냐 라고 올리자 라고 지적하자 네.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안철수는 홍길동입니다. 오전 여러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못 갔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네티즌에게 또 멘션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트윗을 보내는 건데 새정년 당원이라고 하더니 당적 바꾸신 모양이죠. 저 아시는 당원 같은데 숨어서 비꼬지 마시고 의원회관 518호로 오시면 상대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누리꾼이 당장 발끈했죠. 내가 숨긴 뭘 숨어요. 낼름 트윗에 올리는 게 안철수가 꿈꾸는 새 정치인가요? 라고 비꼬았는데 네, 이걸 놓고 많은 누리꾼들이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좌관 현피 사건. 현피가 뭡니까? 네. 게임 용어이자 요즘 뭐 젊은 친구들 뭐 중고등학교에 많이 쓰는데 게임에서는 뭐 싸움 같은 게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격분을 참지 못하고 나와라 현실로 나와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직접 붙자. 그게 이제 현피,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현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보좌관의 멘션이 정확하게 현피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SNS에 하지 말고 방으로 와라. 네. 예. 내가 직접 얘기하자. 얘기해주겠다. 상대라는 표현도 저기 있죠. 상대해드리겠다. 그래서 현피 사건이다. 이렇게. 현피라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정치인의 보좌관이라고 하면 공무원인데 지나친 처사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 국회의원 보좌관이든 대통령을 모시든 비서든 이제 비서인데 비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서학. 비서가 지켜야 될 게 일단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서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아니고 내가 모시는 뭐 의원이나 이제 정치인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요 맞짱 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인 보좌관 얘기가 아니고 안철수 의원의 이미지와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서는 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 철칙은 잘 보좌는 못하더라도 피해는 안 끼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누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 뭐 보좌관이 SNS에서 우리 의원께서 이 아마 정황이 그때 당무위 뭐 중앙회 이 시점인 모양인데 안철수 의원이 참여를 안 했죠. 문재인 재신임 전국에서. 그러니까 오늘은 동네 배구 참관을 했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 어떤 당원분께서는 이 당이 굉장히 어려운데 안철수 의원 같은 지도급 인사가 그 당 그 회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이 보좌관이 뭐 좀 이렇게 뭐 상대해드리겠다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좀 민감한. 이제 방금 우리 박상원 소장이 설명해 주셨지만 이 환경이 그 당시 이제 당무위 중앙이 막 참석 안 하고 혁신안을 내놓고 하던 아주 문재인 대표에 대해 안철수 의원이 그 재신임 이것도 셀프 신임이 아니라 좀 약간 좀 감정적인 대응이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분, 또 새정년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좌관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마 이제 상대해드리겠다라는 말이 현피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양반의 생각을 제가 조금 더 완화시켜드리면, 왜냐 그러면 제가 안철수 의원에게 이 문장을 제가 보냈었습니다. 예, 이 문장을 제가 카피를 그대로 해서 이 보좌관이 이런 발언을 했으니 여기에 대한 진위가 무엇이냐. 왜냐 그러면 상대해주겠다는 것이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만나서 설명해드리겠다는 의미인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야지 어느 선택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론이나 많은 부분들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보좌관으로서. 이런 부분은 안철수 의원과 보좌관이 다시 한번 우리 박상훈 소장이 지적했듯이 어떻게 하면은 비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가. 최소한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안 의원은 같습니다. 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 의원 답은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안 의원의 특성이 원래 문자를 보내면 단답형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나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다른 각오가 있다라는 그런 형태의 문자는 보냈지만 이 비서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또 하나 생각해봐요. 이렇게 SNS를 뭐 이렇게 소통의 어떤 수단이고 뭐 해야 되는데 저는 비서보좌관들이 이걸 하는 게 옳은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를 소주 한 잔 먹고 집에 가다가 올렸을 때 아침에 우리도 보면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내가 누구를 보좌할 때 잘 정말 뭐 못하더라도 피해를 안 끼쳐야 되는데 SNS에 열중하다 보면 소주 한 잔 먹고 집에 택시 타고 가다가 덜커덕 올렸는데 이게 다음날 아침에 일파만파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것도 좀 옳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이 보좌관 쪽을 이야기를 하면
공인이지 않습니까? 저들도 방송을 하는 공인이다 보면 저희들이 한 발언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또 팬분들이 글을 올려주세요. 뭐 잘했다 못했다 이제 시청자 게시판 이런데 그러면 이 보좌관 입장에서도 안철수 의원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좀 건드렸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동네 배구 구경했나? 동네 배구 구경했나? 야, 이런 적이죠. 그렇죠. 네. 안철수 의원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간 건데 이런 식으로 비꼬 왔으니까 자기도 거기에 똑같은 입장에서 대응을 하면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좌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보좌관이 이 트윗한 트위터분에게도 사과를 할 필요가 있고 뭐 전체적으로 좀 처신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보좌관의 이른바 현피 논란으로 좀 곤혹스러울 것도 같은데 자, 문재인 의원에 대한 날은 항상 지금 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문 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인터뷰 매체에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먼저 보면 섣불리 온정주의라고 말하는 거 당치 않은 얘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지 다른 눈높이에서 보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바로 어제 저희가 패널분들이 얘기하신 부분이죠. 당내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패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철수 그저께 안철수의 한명숙 이제 전 총리 이제 구속되는 문제인데 그 당시 뭐 이제 백합 들고 지지자들이 갖고 이제 뭐 대법원 판단마저도 정치적 판단이라고 문재인 대표가 사실상 규정을 했죠.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국민들 대다수가 저게 무슨 민주화 투쟁을 해서 옥고로 간 것도 아니고 뭐 돈 받았다 안 받았다를 지금 유죄받은 것인데 그 중에 또 뭐 2억 정도 수표는 뭐 동생 전세금으로도 가고 이런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보편 정서는 일단 한명숙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쪽,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이제 논란이 됐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표의 저 지점, 그러니까 우리 당 당원들이 봤을 때 한명숙이 전 총리가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국민 일반의 시각적 괴리가 야권 내에서 친노는 불패지만 새누리당하고 했을 때 매번 지는 이유가 바로 저 지점 아닌가. 그걸 안철수 의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정치적인 발언은 타이밍이 있는데 그 시점에 한명숙 총리가 그때 서울 수감됐을 때 저런 문제를 안철수 의원이 좀 세게 쳤더라면 훨씬 더 좀 선명성이나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좀 잘 전달이 되지 않았냐는데 저 시각 두 가지 시각인데 아마 문재인 대표의 시각과 안철수 의원의 시각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간극이 큰 어떤 지점들이 있는데 저 부분들이 어떻게 갈지가 참 궁금합니다. 저도. 네, 그나저나 탈당 시기를 저울질하던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도 이제 내일 탈당을 선언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호남 지역에 신당이 난립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신당을 또 창당한다고 하면. 뭐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신당 얘기가 나오고 뭐 천정배 의원도 지금 어쨌건 뭐 신당 로드맵에 대해서 제대로 밝혔잖아요. 근데 어쨌건 어떤 방향으로든 합종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건지 뭐 일단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재신을 받으면서 뭐 그걸 뭐 셀프 재신임이건 어떤 건 간에 당을 어느 정도 장악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또 비주류 의원들은 참석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호남 신당이 되던 또 제2대체 야당이 나오건 뭔가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국회에는 지역구 의석수를 두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빚어지고 있죠. 심각합니다, 지금. 네. 어쨌든 그 249석 안팎으로 이렇게 현 의석수대로 지역구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쪽으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럼 헌재가 말한 1대2 구도가 그대로 관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뭐 예를 들어 강원도 뭐 저쪽 양구, 하천 이쪽 같은 경우에는 3석이 1석이 되는데 면적은 지역들이 많이 줄어든다. 면적이 서울의 5.4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5.4배가 되는 그 광활한 면적에 의원이 1명 되는 그런 기현상도 되는 부산 것이고 얘기도 좀 해주세요. 부산은 뭐 정말 별들의 전쟁인 게 서구, 영도구, 중동구 세 군데에서 3개가 2개가 되는 경우인데 영도구는 김우성 대표 지역구고 중동구는 국회의장인 정의화 의장의 지역구인데 정의화 의장도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언을 서구는 했죠. 뭐 친박 핵심인 유기준 진 해수부 장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 세 군데에서 한 분이 뭐 어떻게 자를 건지가 지금 문제인데 한 분의 지역구는 최소한 사라지는 것이 분해가 돼서 우리가 아까 소고기 얘기했듯이 해체해서 부위별로 이제 다르게 가게 되는데 야, 저 지역도 과연 어떻게 될지. 김무성 대표가 비례대표로 가시고 대권을 향하신다면 이번에 이렇게 양보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의 정치 철학은 뭐 어쨌든 본인의 지역구에서 심판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아마 재출마를 공언을 했고 그다음에 유기준 의원도 저기서 이제 3선
했고 정의화 의장도 최근에 다시 출마하겠다. 국회의장이 다시 출마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 뭐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지역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실제 여권에서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 포함해서 향후 공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아니죠.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새누리당 입장은 일단 현실적으로 그 농촌 지역이 새누리당이 유리한 지역인데 이게 뭐 9개 이상 날아간다 하니까 이제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의 5배가 넘는 면적인데 한 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 비례도 있지만 또 지역 대표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역시 좀 비례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쪽으로 지금 당의 입장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게 그럼 야당은 편하냐? 호남 지역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가 호남은 따독거려야 되는데 호남의 지역구가 또 날아가면 또 그 의원들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농촌을 기반으로 한 여야 의원들이 동병상련이 합심을 합니다. 이게 여야가 유일하게 힘을 똘똘 뭉치는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네. 당신도 날아가도 나도 날아갑니다. 그렇죠. 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싸이와 건물 임차인 사이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양측은 강제 집행을 놓고 또다시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지난 3월에 이어서 두 번째의 무력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태현 변호사의 사건 브리핑으로 만나보시죠. 싸이와 임차인 간의 출동,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싸이가 임차인들과 건물 명도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다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싸이 측이 지난 8월에 임차인 중 한 명을 상대로 진행한 명도 소송에서 1심 승소를 했습니다. 싸이 측은 이 1심 승소 판결을 기본으로 해서 명도를 단행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막고자 하는 임차인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합니다. 즉 항소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좀 미뤄달라 이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강제 집행 신청에는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임차인 측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임차인 측은 공탁금 납부를 좀 못했고 그 기간 동안 싸이 측이 전격적으로 명도를 단행한 겁니다. 집행관을 대동하고 명도를 단행하고 했는데 임차인들이 몸으로 맞게 되고 급기야 그 충돌 끝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어제 오후에 임차인 측이 공탁금을 납부해서 일단 강제 집행 정지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싸이 측은 항소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명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싸움 당분간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싸이가 월드스타인 죄와 임차인이 세입자인 죄, 이 양 죄 중에서 어느 죄가 더 큰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어제 벌어진 강제 집행 놓고 싸이 측과 임차인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소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절차적으로 완료가 되려면은 임차인이 공탁금을 공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제 공탁을 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집행이 나온 거죠. 9월 18일까지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공탁금 납부되지 않은 걸 확인하고 저희도 집행을 한 거거든요. 네, 공탁금 문제. 어제 오후에 납부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공탁금을 냈으니까 이제는 뭐 항소심 끝날 때까지 집행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네.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싸이가 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전 소유자들하고 이 카페 지금 임차인들하고 명도하기로 합의가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네. 조정이 됐는데 싸이는 그걸 믿고 이제 건물을 사서 보니까 이제 나가지 않으니까 나가라라고 이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예. 1심에서는 이 조정 결정대로 싸이 측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비워야 되고 그동안에 사용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불복을 하고 지금 일단 임차인 쪽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제 집행정지라는 걸 신청을 하는데 원래 1심을 이겼으니까 바로 집행을 해서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싸이 측에서는. 근데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면 시간을 끄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끄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공탁을 미리 해라. 예. 공탁을 하고
집행을 정지할 걸 정당 사유를 대라라고 하는 게 일단 법원의 입장인데 공탁금을 저번 주 금요일까지 내지 않아서 싸이 측은 집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고요. 예. 임차인 측에서는 아니 월요일 날 공탁하기로 얘기가 됐는데 그냥 싸이가 밀고 들어온 거다라는 거니까 지금 제 이거는 뭐 법적인 관점을 떠나서 굉장히 양쪽이 지금 감정적으로 좀 크게 대립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재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향으로 분쟁이 조정이 될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임차인 측에서는 아마도 판결 결과로 가면은 거의 싸이 측이 이기기 힘들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전 소유자부터 나왔던 그 소송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게 강한 것 같은데 싸이 측에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완강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연예계 뒷이야기, 연예계 핫이슈로 만나봅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류대산 연예 전문 리포터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네. 네. 첫 번째 키워드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또 될까요?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4대 천왕 건강을 부탁해라는 키워드로 시작할 텐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4대 천왕이 이제 개그맨 정영돈 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방송계에서 종횡무진하면서 정말 방송계 4대 천왕이다라고 불릴 만큼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영돈 씨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그런 소식인데 현재 그 폐렴으로 입원 중이라는 그런 소식인데 네. 그 폐렴으로 입원하기까지 경과를 쭉 지켜보면 먼저 9월 16일에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녹화를 참여했습니다. 이때 이제 몸에 이상을 좀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날 무한도전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녹화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둘 다 굉장히 그 체력적으로 소비가 큰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정영돈 씨가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9월 18일날 오전에 병원을 찾는데 이때 이미 이제 폐렴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네. 정영돈 씨가 이제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여우사회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나는 그 시청자들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마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지금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네, 든자리는 잘 몰라도 난자리는 잘 보인다고 정영돈 씨가 이렇게 부재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까지 굉장히 했던 프로그램들도 많았고 이제 추석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들 많이 생기는데 그때 것도 이미 해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영돈 씨의 건강에만 지금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라 이 방송계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 정영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도전 멤버로서 옆에 유재석 씨 없이도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그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냉장고를 부탁해라든지 또 주간 아이돌이라는 어떤 인기 장수 예능 프로그램 뭐 이런 프로그램도 정영돈 씨가 굉장히 맹활약을 하면서 인기를 굉장히 높이 올려놓은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서 무한도전이라든지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도 정영돈 씨가 큰 활약을 보이면서 정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4대 천왕의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석 특집 파일럿 예능에서도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네. 여우사회라든지 네. 내 멋대로 해라. 그리고 뭐 어게인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MC를 맡으면서 정말 4대 천왕의 변모에 맞는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빨리 좀 쾌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핫 이슈는 뭔가요? 네, 다음 핫 이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연예계 스타들의 홀로서기. 네. 연예계 스타들의 홀로서기라는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요즘에 그 많은 스타들이 이제 대형 기획사를 나와서 1인 기획사로 홀로서기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클라라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형 기획사 폴라리스에서 이제 나와서 본인의 1인 기획사 코리아나 클라라로 지금 돌아가면서 재기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법정 공방도 끝났죠. 그렇죠. 10개월간의 좀 긴 법정 공방도 끝나면서 이제 재기를 향해서 네. 준비를 하는데 이제 1인 기획사로 지금 이제 준비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수 B 씨 같은 경우에도 9월에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본인 매니저와 1인 기획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븐 씨 같은 경우에도 7월에 10년지기 스태프들과 함께 모여서 11-9이라는 1인 기획사를 지금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도 9월에 얼반웍스 엔터테인먼트 계약이 종료되면서 JK 엔터테인먼트로 다시 1인 기획사로 유턴을 하는. 최근에 진짜 1인 기획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군요. 네. 굉장히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혼자서 기획사를 운영한다는 거 부담일 텐데 그렇죠.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일단 1인 기획사를 할 때 이유 중에 이제 무명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인 기획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사에서 안 봐주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게 그래서 재미없어. 네. 여기도 1인 기획사시네요. 1인 기획사죠. 네. 네, 그건 일단은 빼고 나서요. 어느 정도 되고부터 왜 1인 기획사를 하냐. 가장 큰 게 역시 수익 배분하고 이제 케어 부분입니다. 수익 배분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 대형 기획사에 가게 되면은 많이 쪼개야 됩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영업비에 같이 쪼개야 되고 또 하나 대형 기획사로 가면 자신에게 맞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기획사 입장에서는 이미 큰 이 에이스 연예인들보다는 그 다음에 클 연예인들에게 더 많이 이제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느 정도 급이 되는 분들은 1인 기획사를 차리게 되기 때문에 크게 아마 경제적인 요인들 또는 이런 자기에 대한 뭐 집중 케어 문제들도 있고요. 세 번째 요인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실제 성공 사례도 있는 게 그 포부를 갖는 겁니다. 연예인 입장에서 네. 아 나는 한 뭐 40살까지 42살까지만 현역에서 뛰고 내가 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내가 앞으로 이제 배용주 씨 같은 사례인데 내가 그렇네요. 기획사를 차리겠다라는 거기에 대한 연습 수준으로도 또 1인 기획사를 차리고 나가게 됩니다. 어떠시면 실제 지금 1인 기획사로 네, 경험해보는 1인 장점. 기획사의 장점과 단점이 뭐 어떤 장점 아직 거예요? 모르시나요? 정말 죄송한데 네.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일단. 아니 근데 뭐 말씀 그대로 저도 사실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1인 기획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이제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이렇게 혼자서 움직여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마 수익 배분이라든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다 저한테 돌아오거든요. 수익이. 네. 네. 떼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부분이 좋고요. 일단은 혼자서 좀 이렇게 일을 좀 이렇게 따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지 않나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죠. 네, 류태산 씨도 이제 이런 길을 모색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1인 기획사에도 세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정철진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배용준 씨가 걷고 있는 길, 즉 1인 기획사에서 아주 큰 한번 설명을 좀 대형 해주세요. 배용주 씨 같은 경우 기획사로. 성공까지도 한 정말 대표 모범 사례인데 네. 이제 홀로 이제 서기를 한 겁니다. 네. 이제 한류 스타로 뜨고 나서부터 키스타에 들어가서 키스타에 거기에 대한 주식도 모으면서 회사도 살리고 자기 밑으로 또 이제 수많은 이제 후배 연예인들을 네. 끌어들이면서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서 뭐 승승장구 결혼까지 하면서 예. 김수현 씨도 거기 있고. 그렇죠. 김현준 김수현 씨도 씨라는 거기 또 하나 걸출한 예. 스타까지 모여지면서 주가가 좀 떨어질지 뭐 앞으로 뭐 돈 벌 일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1인 기획사를 통해서 자기가 그 회사를 이제 빅 하나의 이제 기획사로 옮기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배용준의 길이 아니고 또 다른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두 번째 길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소지섭 씨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특급 스타가 된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나는 그냥 나 홀로 갈란다. 내가 원하는 작품 하고 이제 수익도 나하고 매니저하고만 나눠 갖고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만 가고 뭐 이벤트 같은 거 안 뛰고 이러면서 그냥 어떤 자신의 이 품위, 디그니티를 유지하면서 살겠다. 이게 이제 소지섭의 길. 네, 소지섭 김태희 씨의- 씨도 있고요. 네, 김태희 씨도 1인 기획사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런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1인 기획사로 나오게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B 씨도 요번에 이제 1인 기획사로 나왔는데 네. 저는 B 씨는 크게 보면 이제 B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경영에 대한 야심이 있어서 오히려 소지섭의 길보다는 배용준 씨의 길을 모색하기가 아닌가 앞으로는. 뭐 근데 어떻게 1인 기획사로 있다가 다시 또 대형 기획사로 네. 유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또 우리 유재석 형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 혼자서 이제 1인 기획사를 하다가 이제 대형 기획사 체제로 이제 들어간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런 연예인들 꽤 있더라고요. 전지현, 뭐 네. 김동건, 네네. 정여원 네.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대형 기획사로 들어간 이유가 네. 그리고 혼자로 아무래도 좀 버겁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해줄 사람이 네. 그런 이유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어떤 수익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에게 다 들어오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하고 뭐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또 일적인 부분의 또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 있으면 좀 더 편안한 어떤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그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흔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기존의 어두운 이미지는 이젠 옛말이고 질 좋고 다양한 임대주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인 월세 시대로 들어선 부동산 시장.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주택 비중은 지난해 55%까지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뉴스테이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펴고 있는데 기업이 짓고 월세를 놓는 형식의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겨냥한 새로운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문을 연 뉴스테이 견본주택. 입장 전부터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한화건설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선보이는 2,400채 대규모 단지로 보증금 3천에서 6천만 원에 월세 7, 80만 원 수준. 특별한 청약 자격이 없는 데다 보증금 인상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월 임대료 연간 상승 폭도 5% 이하로 제한됩니다. 실질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전세 없는 걱정 삶을 위하기 때문에 시책에 맞게끔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개발해서 뉴스테이 사업은 올해 인천과 수원에 이어 동탄, 위례신도시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정부는 2017년까지 뉴스테이 6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